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글쎄요, 듣고 나시면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이 먹고서야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믿음이고 가장 소중한 건 의심이다 라는 거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가 벌써 5년째예요. 처음 1, 2년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커피 타줄까? 하려다가 혼자 멍하니 서 있곤 했죠.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드라마 보다가 울고 뉴스 보다가 또 울고 저녁 때가 되면 밥상을 2개 차리려다가 맞다. 이제 혼자구나 하며 눈물 훔치곤 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집이 있어서였어요. 서울 한복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2층 단독주택. 마당도 제법 넓어서 감나무 한 그루에 목련나무도 있고 여름이면 담장에 나팔꽃이 주렁주렁 피었죠. 젊은 시절 남편이랑 발품 팔아가며 품앗이도 하고 부업도 하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집을 살 때가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5천만 원 주고 산 집이에요. 남편이 월급쟁이였는데 월급이 60만 원 될까 말까 했으니까 정말 무리해서 산 거였죠. 대출받고 친정에서도 돈 빌리고 시댁에서도 손 벌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가 개발되고 지하철도 들어오고 학군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10년 전쯤엔 5억, 5년 전엔 7억, 요즘엔 주변 사람들이 이 집은 안 팔아도 금값이야. 10억은 좋게 받을 수 있겠어 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이 집은 내가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내 거야.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요. 이 집에서 남편과 30년을 살았거든요. 신혼 때 첫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하고 울었던 것도, 이 집에서 2년 후에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던 것도, 이 집에서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남편이랑 싸웠던 것도, 이 집에서 아들이 대학 합격했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했던 것도 이 집에서였어요. 벽돌 하나하나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스며있는 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놈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29살이 된 아들이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라면서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장하고 말도 곱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인사하는 게 예의도 바른 것 같았고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직장도 안정적이야. 부모님한테도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났어. 그런 말 들으니까 마음에 더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만나기가 쉽나요?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저한테 존댓말도 정중히 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라며 안부도 물어주고 한 번은 손수 떡볶이까지 만들어 와서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 날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모셔놓고 한참을 울면서 여보, 우리 아들 장가 보내요. 이 며느리랑 잘 살 거예요. 걱정 말아요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아들처럼 모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는 눈물이 더 났어요. 결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완벽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갔어요. 명절 때는 반찬도 미리 만들어 와서 어머니 이거 냉동고에 넣어두시고 드세요 라고 하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차례상도 함께 차리고 성묘도 함께 갔죠. 우리 며느리 참 괜찮다. 복 받은 줄 알아야지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쯤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전화를 자주 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인사인 줄 알았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슬쩍 꺼내는 거였어요. 엄마, 요즘 전세값이 정말 미쳤어요. 우리가 사는 집 집주인이 갑자기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네요. 그럼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볼까? 엄마, 이 동네에서 더 작은 집을 구하려면 오히려 더 비싸요. 신축이 아니면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럼 조금 더 벌어서 맞춰보지 그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아내도 직장 다니지만 육아휴직 들어가야 하고 저도 회사에서 승진이 막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아이도 생겼는데, 아, 맞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약해졌죠. 내 손자를 베고 있는 며느리가 그리고 내 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금을 깼어요.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 2천만 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통장에 넣어줬죠.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던지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전화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며느리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엄마, 사실 전세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집을 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을 산다는 건 큰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출 받아서 사지 그래? 엄마, 지금 대출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저희 소득으로는 원하는 집에 반도 대출이 안 나와요. 게다가 금리도 너무 높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 톤이 확실히 달라졌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크잖아요. 2층 집에 마당까지 있고 혼자 계시기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아, 이게 노림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계단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았어요. 실제로 2층 올라가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고 마당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겨울에 보일러 관리하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웠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서 지킨 집인데 이렇게 쉽게 내놓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요. 게다가 제가 임신 중인데 이사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아이에게 안 좋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어요. 남편 사진 앞에서 계속 물었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혈육이 혈육을 저버릴 리는 없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집을 아들한테 넘겨주기로.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집을 내 명의로 해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 모시는 게 제 인생 최우선 목표예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 받아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가족이 함께 잘 살면 되는 거지. 집 한 채가 뭐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했죠. 등기 이전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서류에 도장 몇 개 찍으니까 딱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30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 아들 이름으로 바뀌는 것, 그 순간은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사한 오피스텔은 그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15평 원룸이었어요. 새 건물이라 깨끗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 벽뿐이었어요. 마당도 없고 감나무도 없고 목련나무도 없었죠.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된 거지.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고 며느리도 가끔 반찬을 만들어 와서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전화해도 엄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금방 끊어버렸어요. 놀러 가자고 해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아내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라며 계속 미루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필요한 건 다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걸.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손자가
태어났을 때 축하금도 보내고 100일 잔치에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제 오피스텔로 찾아온 거예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죠.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혼? 갑자기 웬 이혼 얘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뒤따랐어요. 집은 법적으로 공동재산이라서 반은 아내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 순간 천둥을 맞은 것 같았어요. 30년을 지켜온 우리 집이 제가 아들을 위해서 선뜻 내준 그 집이 겨우 1년도 안 되어서 며느리 손으로 넘어간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아내 쪽에서 집을 사겠다고 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절반 값을 주면 아내가 집을 갖기로 했고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왜 갑자기 이혼을 해? 그제야 입이 떨어졌어요. 성격 차이예요, 엄마. 아이 키우는 문제로도 계속 다투고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내 집을 내줘서 이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법이 그렇대요, 엄마.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의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는 계속 지금 사시는 오피스텔에서 사시면 돼요. 괜찮잖아요, 깨끗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허탈했어요. 내 평생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는데 괜찮다고 하다니. 며느리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내 집을 노렸던 거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엄마 잘못했어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작은 오피스텔 하나뿐이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후회의 칼날이 가슴을 찌르며 잠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진한 건 피가 아니라 등기라는 걸.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믿는 며느리라도 내 이름에서 재산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나요? 천만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저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엄마를 믿어요. 아버지, 저희를 믿으세요. 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믿고 넘겨라라는 말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믿는 며느리나 사위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서류로, 법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이 진짜 내 거예요. 혹시 누군가 어머니, 아버지를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마음으로, 재산은 서류로라는 걸.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지혜예요. 경험은 최고의 선생님이지만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있어요. 제 비싼 수업료로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